안녕하세요. 올해 40 중반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제 생일이 지나갔는데 생일을 맞이한 기쁨도 잠시뿐이고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싶어 약간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40여 년의 제 삶을 되짚어보게 됐는데요. 어린 시절 추억들도 떠올랐고 남편을 만나 사귀며 행복했던 순간들, 또 아이들을 출산하고 현재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차례대로 생각나더라고요. 모두 제 인생에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기억들이니까요. 당연히 제 삶에도 힘겨운 시기가 있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 집안 사정 때문에 제 꿈을 접어야 했던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돼요. 제 꿈은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어릴 적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디자이너란 직업을 처음 접했는데 저도 모르게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동경심이었지만 나중엔 제 장래의 희망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등학교 시절 의상, 디자인학과 진학을 위해 미술학원을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미술학원까지 가야 해서 몸은 좀 지쳤지만 그래도 내 꿈을 위해 열심히 배우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아서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을 누릴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식물인간이 되셨거든요. 금방 털고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쉽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집안 형편도 많이 힘들어졌죠. 아빠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일이 잘 되는 편이었고요. 하지만 아빠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회사 상황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50평대 아파트에 살던 우리 집도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고 결국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집안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제가 미술학원을 다닐 수 있었겠어요.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의상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도 포기했습니다. 2살 위 오빠가 있었는데 대학생이던 오빠도 학교를 그만두고 입대했어요. 엄마는 저라도 끝까지 공부시키고 싶다며 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일을 하셨는데 엄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더 볼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옷을 만들고 싶다는 꿈은 접었고 대신 학교 끝나고 근처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며 20살이 되던 해 바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주위 친구들보다 좀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한 편이네요. 20대 초반에는 친구들과 제 처지를 비교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저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걔네들은 대학 다니면서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걸 보니 나와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초라해질 때도 있었죠.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동안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신세가 되니 더 처량하고 서럽게 느껴지기도 했었네요. 20대 초반이면 딱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놀기 좋아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친한 친구들도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애들 앞에 나서는 것 자체를 피했었죠. 특히 3년 가까이 병원에 계셨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더욱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리 중에 저와 제일 친했던 한 친구는 꾸준히 제게 연락도 하고 만나자며 불러냈어요. 처음에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도 힘들어서 피하려고 했었는데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저를 외면하지 않고 챙겨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에게는 연락도 하고 힘든 시절 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저도 곧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무역회사 격리로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저를 잘 봐주셔서 급여도 나쁘지 않았네요. 그래서 조금의 여유가 생긴 뒤로는 혼자 책을 보며 의상 디자인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남편을 처음 만났네요. 유일하게 저를 챙겨준 친구의 대학 선배였는데 그 친구가 생일이라고 생일 턱을 낸다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친구와 둘만 만나는 줄 알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말끔하게 생긴 남자 한 명이 와 있었고 그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친구의 수첩에서 저를 처음 보고 반해서 몇 개월 동안이나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시엔 제가 남자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직장 생활하느라 정신도 없었고 집안 상황이나 형편이 연애를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만난 날도 친구의 친한 대학 선배로만 대했지 그 이상으로 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는 아예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형편에 아직도 단칸방에 사는 저에 비해서 그 사람은 모든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형편이 유복한 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죠. 그 뒤로도 몇 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아서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면서 매일같이 퇴근 시간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누가 좋아도 매일같이 시간 맞춰 회사까지 와서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달랐어요. 저를 기다리는 것도 몇 번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2달이 넘도록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곤 했고 제가 야근하는 날에도 찾아와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몇 년 뒤에는 결혼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이 제 조건을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도 당시에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결혼해야지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향한 제 진심을 알면 그쪽 부모님께서도 저를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싸늘하셨어요. 아가씨,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네, 어머님. 많이 부족하지만 내조도 열심히 하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왜 아가씨 어머니야? 나는 아가씨 같은 며느리 얻으려고 우리 큰아들 금이야, 옥이야 키운 거 아니야. 아가씨도 우리 아들 몇 년 동안 만났다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지, 제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알 거야. 아가씨도 자기가 우리 며느리 될 조건이 안 되는 건 잘 알지. 나도 긴 말하는 건 입 아프니까 우리 아들 포기해요. 엄마, 보이는 조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는데 중간에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됐다. 사정없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거는 궁금하지도 않고 어쨌든 조건이 안 돼. 나는 네가 저런 아가씨 데려올 줄 몰랐다. 너한테도 실망이야. 그렇게 어머님은 저를 내치셨어요. 고졸의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제 조건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면전에다 대고 조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지만 막상 당하니까 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그런 막말을 들으면서까지 시집 가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그 사람은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면서 저한테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어떻게 해서든 허락받을 테니까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었죠. 사실 그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게 늘 통하는 말도 아니었고 어쩌면 그때 어머님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다쳐서였는지도 몰라요. 허락받아 오겠다고 했던 사람은 일주일이 다 되어 가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헤어지는 거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믿어달라는 말이나 하지 말지. 한편으로는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타나지 않는 게 야속하고 밉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있을 무렵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연락이 없는 시간 동안 곡기를 끊고 단식 투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5일째 되는 날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 사람의 단식 투쟁 덕분에 우리는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때부터 저는 시부모님께 사랑받으려고 참 노력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허락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봐야 어머님과 정이 될 것 같아서 남편 없이도 시댁에 자주 가서 식사도 차려드리고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님과 가까워지려고 최선을 다했네요. 초반에는 제가 오면 바로 방에 들어가셔서 제가 갈 때까지 나오지 않으셨던 적도 있었고 같이 밥 먹기 싫으니 밥상만 차려놓고 그냥 가라고 하신 적도 몇 번 있어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인데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었네요. 아직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받기도 했었어요. 그때마다 친정엄마는 속상하겠지만 어머님을 이해해 드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잘 키운 아들 빼앗기는 기분이실 거라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잘해드리라고 하셔서 당장은 속상하더라도 티내지 않고 어머님께 다가가려고 했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어느샌가부터는 저와 같이 식사도 하시고 저를 보는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시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는데 아들 낳느라 고생했다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첫 손자로 아들을 낳아서인지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도 많이 나아졌어요. 아주 가끔은 고졸인 내가 뭘 알겠냐고 면박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저를 차갑게 대하지는 않으셨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분들과 시댁에서 모이신다길래 제가 가서 몇 가지 음식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 친구분들께서 그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면서 요리도 잘하는 며느리 봤다고 엄청 부러워하셨었나 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님께 처음 용돈을 받아본 거라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었네요. 그제야 어머님이 저한테 마음을 여셨다는 게 느껴졌죠.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저를 부르시기도 하고 저도 그때부터 이것저것 챙겨드리면서 이제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됐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에 맏이었어요. 남편 밑에 2명의 시동생들은 둘 다 학벌도 좋고 알아주는 회사에 입사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한다고 데려온 동서들도 대학이나 직업이 어디 가서 빠지지 않았죠. 시동생 2명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둘째 동서, 막내 동서 모두 직업이 의사였어요. 둘 다 직업이 의사라는 말을 듣고 조금 의기소침해지긴 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동서 둘이 다 의사라고 하니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와 동서들이 왔을 때 어머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랑은 눈길도 마주치지 않으셨는데 동서들을 봤을 때는 정말 환하게 웃어주시고 결혼까지 막히는 것 없이 술술 진행됐거든요. 집도 그렇고 예물까지 다 좋은 것들로 해주시는데 자연스럽게 제가 결혼할 때가 떠오르면서 비교가 되더군요. 물론 저랑 남편 결혼할 때도 어머님이 신경 써주셨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거 마지못해 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머님을 이해해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네요. 큰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결혼시켰지만 나머지 두 아들은 모두 의사한테 장가갔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저게 자식 키우는 엄마 마음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 밑으로 2명의 동서가 들어오고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도 한 식구니까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전업주부이고 동서들은 의사이다 보니까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도 의학 용어를 쓰면서 대화를 이었고요. 아버님, 어머님, 요즘 몸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의사 며느리가 둘씩이나 있으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하시고 불편하신 곳이 있으면 바로 나와서 검사 받으세요. 그냥 참으시면 안 돼요. 나이 먹어가면 한두 군데 불편한 건 기본이지. 그게 아프지도 않은데 뭐 병원을 가. 그런 말 마세요. 의사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시아버지가 아픈 게 말이 돼요? 저희 시아버지가 요즘 무릎이 아프시다고 그런다.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야겠어. 그러세요. 그럼 OS로 가셔야죠. 불편하시면 얼른 가셔서 검사 받아보셔야 돼요. 저희 병원으로 오셔도 되고. 아, 형님. OS는 형님네 병원이 좀 더 나을까요? 그렇지. 우리 병원 OS 쪽이 예전부터 유명했잖아. 아버님, 제가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까 병원 한번 나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이참에 전체적으로 다 건강검진 받으실래요? 저기 OS가 뭐야? 혹시 의학 용어야? 동서 둘만 알아듣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도 좀 알려줘. 아, 형님은 OS가 뭔지 모르시겠구나. OS가 정형외과예요. 막내 동서랑 얘기하다 보니까 의학 용어가 바로 나왔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의사끼리 얘기하다 보면 의학 용어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예, 우린 괜찮다. 첫째, 너도 나중에 네가 조용히 물어보든가 아님 그냥 눈치껏 알아들으면 되지. 뭘 또 그걸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 애들 무안하게. 너희들 다 신경 쓸 것 없다. 의사 선생님들이신데 편하게 얘기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테니까 걱정 마라. 몰라서 물어본 건데 어머님이 동서들을 두둔하시는 통에 은근히 무안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큰 동서인데 어린 동서들 앞에서 무시당한 것 같아서 좀 주눅 들었어요. 거기다 다 같이 저녁 먹고 치울 때도 동서 2명 손을 붙잡고 거실로 나가시는 거예요. 동서들도 들어왔으니 당연히 함께 치우는 건 줄 알았는데 벌써부터 의사 동서들과 저를 차별하시는 건가 싶어서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아이가 보채기에 잠깐 놀아주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동서들이 식후 마실 차와 과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주방 살림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아 알려주려고 디저트 내오는 것 좀 도와주려다가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부터 말할 때도 신경 써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끼리 얘기한다고 큰형님이 바로 눈치 주시잖아요. 그러게 나도 그렇게 바로 물어볼 줄 몰랐어. 진짜 어머님 말씀대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 아니면 나중에 조용히 물어보면 될걸. 뭘 알려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지
큰형님 때문에 피곤해지게 생겼네. 그렇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큰형님도 우리처럼 의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얘기도 더 잘 통하고 셋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내 말이 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괜찮은 대학이라도 나왔어야지. 고졸이 뭐야, 고졸이. 그래서 어머님이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셨다잖아. 아주버님도 이해 안 돼. 왜 저렇게 평범한 여자를 만났지? 그러니까요. 큰형님 때문에 우리 집안 수준이 떨어진 거죠. 제가 어머니였다고 해도 결혼 반대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는데 차마 주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서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나와야 했어요. 아무리 살아온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말을 직접 들으니까 마음을 다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도 제 기분은 계속 저기압이었어요. 남편은 제 기분을 살피더니 재수 씨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머님이 챙기는 거라며 속상한 건 잊어버리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신랑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제 편이 위로해주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속은 상했지만 어머님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두 명의 동서들에게도 인정받고 싶었고 제가 좋은 형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이야기도 나누고 가까워질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병원 일로 바쁜 동서들이라서 그런지 시간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장날이 됐어요. 어머님은 동서도 들어왔고 주위 친척들에게도 나눠준다면서 배추를 500포기나 장만하셨죠. 저 많은 걸 언제 다 하나 싶긴 했지만 동서들도 온다고 하니 여러 명이서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장날 배추를 절여야 하니까 일찍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창 아들 결혼식인 걸 깜빡했다고 금방 다녀올 테니까 동서들이랑 김장하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 혼자 마당에서 배추 절이고 물 빼고 있는데 오기로 1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동서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김장하는데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아들이 어린이집에 갔다가 독감을 옮아와서 간호해주다 새벽에 잤더니 피곤하기도 하고 저도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겨울에 마당에 나와 배추 절이는 걸 혼자 하다 보니 몇 시간 동안 찬바람을 맞은 상태라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서 바로 동서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동서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겨우 전화 받은 막내 동서는 갑자기 급한 환자 때문에 못 간다는 말만 해왔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제 앞에 쌓인 배추를 보는데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서 하나 막막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버려놓은 일을 안 하고 그냥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악물고 500포기 배추를 다 절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배추를 절이고 김치 속을 다 만드는 그 시간까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김장을 하고 집에 갔더니 완전 녹초가 됐고 결국 몸살이 나고 말았죠. 감기 기운이 있던 데다 혼자 그 많은 김장 준비를 다 했으니 몸살이 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새벽 내내 끙끙 앓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으니 남편이 보고 놀라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가서 주사 맞고 겨우 살아났네요. 신랑은 김장하다가 응급실까지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떻게 아무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 화를 냈어요. 당장이라도 시댁에 달려가 따질 기세라 그걸 달래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어머님도 동서들도 야속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일로 집안에 분란을 만들고
쉽진 않았습니다. 자주 있었던 일도 아니고 처음 있던 일이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자고 남편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오늘도 김장하러 다 모였을 텐데 저만 집에 있으려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과 동서들까지 모두 모여서 김치 속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본체만 채 하시고 동서들만 챙기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몸살이 나서 새벽에 응급실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어요. 그래, 너 정말 응급실 다녀온 거 맞아? 어제 내가 결혼식 갔다 와 보니까 둘째랑 막내만 있고 너는 없던데. 너 동서들 들어왔다고 게으름 피우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님. 게으름이라니요. 어제 제가 배추 절이고 속까지 다 해놓고 갔는데 모르셨어요? 다 해놓긴 뭘 다 해놓고 가. 내가 와서 보니까 너는 없고 애들만 있던데. 너 김장하다 힘들다고 간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할 큰 며느리가 꼴받네. 너 동서들 들어왔다고 요새 부려. 의사 동서들이 힘들게 일하고 와서 김장까지 해야겠니? 그런 건 집에서 먹고 노는 네가 할 일이지.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됐다. 듣기 싫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일하다가 도망갔으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이유를 붙여. 너 내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지만 그래도 착하고 책임감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참고 있는데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뭐라고 서 있어? 내 동서들 밥 안 줄 거야? 냉장고에 고기 있으니까 얼른 좀 삶아라. 애들 수육해서 먹이게. 어머님은 제가 일하다 중간에 간 줄 알고 동서들만 남아 끝까지 일을 했다고 알고 계신 거였어요. 제가 저녁 때 갔으니까 그 뒤에 왔다면 제가 해놓고 간 걸 다 봤을 텐데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나는 걸 옆에서 다 봤으면서도요. 어쨌든 억울한 감정을 추스르고 수육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둘째 동서가 눈치를 보며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얼굴 본 김에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동서, 내가 어제 전화한 거 못 봤어? 어제 시댁에는 몇 시에 온 거야? 저요? 한 8시 다 돼서 왔나? 어제 제가 학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건 그거고. 그럼 내가 일 다 해놓고 간 것도 봤겠네. 근데 아까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 때 왜 모른 척 했어? 동서들이 다 일한 것처럼 말한 거야? 어머, 아니에요, 형님. 어머님이 저희만 있는 거 보시고 큰형님은 없다고 막 화를 내시는 바람에 말씀드릴 타이밍을 놓친 것뿐이에요. 일부러 이야기 안 한 거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님이 저희 올 때까지 계셨으면 이렇게 오해받으실 일도 없잖아요. 앞으로는 중간에 먼저 가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집에 가서 잘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어이도 없고 불쾌하긴 했지만 이제 막 시집 온 동서들이니 어머님이 화내실 때 난감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해하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어머님께서 저를 소외시키는 게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김장을 다 끝내고 수육을 먹을 때도 어머님은 제가 안중에도 없으셨습니다. 의사 동서들 밥 위에는 고기도 나눠주시면서 저는 물 가져와라, 밥 더 가져와라 시키는데 그래도 어른께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어머님 입장에서는 중간에 제가 꾀부리고 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서럽고 억울한 마음을 꾹 참았네요.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님께 전화가 왔어요.
조만간 여자들끼리만 모이자면서 동서들과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하시더군요. 김장하던 일로 어머님 눈치를 보고 있던 터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좀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하던 찰나에 좋은 기회였죠. 그리고 동서들도 나온다고 하니 다 같이 밥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어머님과 동서들은 이미 나와 있더군요. 옆에 백화점 쇼핑백이 한가득이길래 물어보니 세 사람은 제가 오기 전에 먼저 만나서 백화점 쇼핑에 호텔 스파까지 다 받았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분명히 밥만 먹는다고 했지 쇼핑이나 스파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던 찰나 갑자기 동서들이 저보고 밥을 사라는 게 아니겠어요. 제일 늦게 왔으니까 오늘 형님이 사는 밥 좀 먹어보자고 하는데 뭐라고 대꾸할 새도 없이 저를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네요. 레스토랑은 한눈에 봐도 정말 비싸 보이는 곳이었어요. 태어나서 그런 곳은 처음 가봤거든요. 의사 동서들은 익숙한 듯 메뉴판을 잡아 자기들끼리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주문했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했었지만 그래도 밥을 산다고 갔는데 가격을 보는 게 어딘가 민망하잖아요. 어머님도 처음 와보는 고급 레스토랑이 마음에 드셨는지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래 내가 한번 쏘자고 마음먹었네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저 혼자였다면 못 왔을 곳이었는데 그래도 어머님과 동서들이 있기에 이런 곳에 와서 밥도 먹어보는구나 싶을 정도로 맛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려는데 영수증을 받아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본 금액이 맞나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어요. 에피타이저와 스테이크, 거기다 동서들이 시킨 와인 몇 병까지 합치니까 거의 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식사 금액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 사람은 제 뒤에서 잘 먹었다고 인사하는데 돈을 안 낼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카드를 꺼내 결제하려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려왔네요. 제 속을 모르는 어머님은 그래도 오랜만에 큰며느리 노릇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을 수도 없고 난감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과 동서들이 남도 아니고 가족한테 좋은 음식 한번 샀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제 평생 그 정도 돈을 내고 밥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200만 원이면 우리 가족 생활비인데 그걸 밥 한 끼에 썼다는 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까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큰며느리 큰형님 노릇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당신이 베풀었으니까 재수 씨들도 그 마음 알고 보답할 날이 있을 거라고 위로해줬네요. 당장 200만 원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까웠지만 남편 말대로 남도 아니고 가족들한테 쓴 거니까 기분 좋게 썼다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 둘째를 갖게 됐어요. 어머님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비슷한 시기에 막내 동서도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하한다고 막내 동서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머님이 막내 며느리한테는 차까지 바꿔주셨다고 한 겁니다. 저에게는 수고했다는 말이 전부였는데 막내 동서는 차까지 바꿔주셨다고 하니 정말 저와 동서를 차별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상했네요. 제가 큰애를 갖고 출산했을 때도 자동차를 바꿔주실 정도로 뭘 해주신 적은 없었는데 막내 동서가 임신한 게 차를 바꿔주실 정도로 좋으셨던 건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선물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받지 못했던 걸 해주셨다고 하니 부럽기도 하면서 어머님 마음에 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씁쓸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저와 막내 동서는
비슷한 시기에 애를 가졌기 때문에 출산도 비슷한 때였어요. 저는 둘째로 딸을 낳고 막내 동서는 아들을 낳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큰애보다 더 챙겨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둘째 낳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함께 모인 적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자리였고 막내 동서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님은 우리 둘째보다는 막내 동서 아이만 보시면서 우리 의사 며느리가 낳은 아이인데 얼마나 똑똑하겠냐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머리 좋기로 소문난 의사가 낳은 아이이니 수제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 둘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같이 누워 있는데 동서, 아이한테만 예쁘다고 하시니 저와 저희 애는 어머님 앞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것도 솔직히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둘째고 막내 동서애는 첫째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며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저녁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 서운함이 터져버렸네요. 시어머니가 막내 동서는 앉혀두고 저한테만 저녁상 준비에다가 설거지까지 시키는데 너무 섭섭했어요. 저나 동서나 비슷한 시기에 아이 낳아서 몸조리하고 있는데 음식하고 뒷정리할 거면 같이 해야지. 저 혼자만 하는 건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뒷정리를 하는 주방으로 막내 동서가 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죠. 동서, 오늘 치울 것도 많은데 나랑 뒷정리 좀 같이 하자.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밥 먹은 그릇이랑 상만 좀 치워줘. 네, 제가요? 응, 같이 하면 훨씬 빨리 끝나잖아. 좀 도와줄래? 형님, 저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거기다 제가 집안일을 어떻게 해요? 집안일이야 아무나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동서 몰라? 나도 얼마 전에 둘째 나왔잖아. 심하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 둘이 할 수 있잖아. 동서가 저랑 이야기하느라 주방에서 나오질 않자 어머님이 직접 주방에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말을 들으셨나 봐요. 어머 큰애야, 너 지금 막내한테 뭘 시키는 거니? 아, 오늘 저녁 먹고 그릇도 많이 나오고 저 혼자 다 치우기에는 양이 많아서 동서한테 같이 하자고 했어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니 너 지금 막내한테 뭘 시키는 거야? 얼마 전에 애 낳고 이제 몸 푸는 애한테 이런 걸 시키면 어떡하니? 어머님, 저도 동서랑 며칠 사이로 아이 낳았어요. 방금 나온 것도 아니고 이제 2달이나 지났고 저도 하는 건데 동서라고 왜 못하겠어요? 어디 몸 아픈 사람도 아닌데요. 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집안일이랑 살아온 너랑 얘랑 같아? 할 게 많으면 쉬엄쉬엄 하면 되지. 그렇다고 너 막내한테 일을 시키니? 둘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동서나 저나 아이 낳은 건 똑같은데 저만 일 시키시는 것 좀 서운해요.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너 시집 와서 네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애 낳고 살림한 거 빼곤 하나도 없잖아. 근데 막내는 의사 선생님 아니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랑 똑같아? 너처럼 대학도 못 나오고 들어앉아 애만 키우는 아줌마랑 어떻게 똑같겠냐고? 그리고 큰 며느리가 됐으면 밑에 동서들 힘들까봐 대신해서 설거지 좀 해줄 수 있는 거지. 혼자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어? 이깟 설거지가 뭐라고 밑에 동서를 잡아? 얘 차라리 내가 할 테니까 비켜라. 그냥 다 나가 있어. 어머님은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저를 주방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꼭 제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집에 분란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했어요. 막내 동서도 그런 형님이 천천히 하시면 될걸. 괜히 어머님 고생시킨다고 쏘아붙이는데 다들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서운하고
속상했습니다. 정말 시집에서 왕따가 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 뒤로도 몇 번 시댁에 모였었는데 그때마다 요리와 뒷정리는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그때 어머님 말씀대로 저는 전업주부이고 또 큰며느리니까 제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저를 배려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참는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제일 친한 친구한테도 몇 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친구는 너도 성격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조건이 차이가 나는 결혼을 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죄인도 아닌데 언제까지 시집에 쩔쩔 맬 거냐고 하면서요. 시어머님이나 동서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언해 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싸움 만들기 싫어 참았던 것들도 떠오르고 무시당하는 기분이었는데도 어머님과 동서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했던 게 생각나더군요. 제가 인내하고 노력했던 걸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싶었는데 동서들이 들어오고 나서 무시당하고 계속 저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았던 느낌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더는 이걸 참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듣기 싫은 소리 들어도 꾹 참았다면 이제는 제 할 말도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님 생신이라 시집에서 모이기로 한 그날도 저 혼자만 일찍 시댁에 도착해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동서들은 양심은 있는지 점심때 좀 지나서 도착했더라고요. 어머님은 지난번처럼 제가 동서들한테 일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동서들이 오자마자 무섭게 소파에 앉혀주셨어요. 그래서 또 저만 주방에서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일했네요. 나물 무치고 고기 재우고 혼자 몇 시간을 주방 일만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이제부터 내 할 말 다 하고 살기로 결심했는데 왜 나 혼자만 굳은 일 다 하고 있나 싶어서 부르려던 찰나 동서들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동서가 저를 보며 하는 말이 이겁니다. 형님 미역국은 안 끓여요? 이제 끓여야지. 왜? 지난번에 어머님 생신 때 미역국 끓인 게 너무 짰어요. 좀 싱겁게 먹어야 좋은 거 모르세요? 그리고 형님 음식 간이 대체적으로 짜요. 이번에는 간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러게요. 지난번에 형님이 해준 밥 먹고 나서 집에 가서 물 한 컵을 다 마셨다니까요. 이번에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식구만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친척들도 다 오잖아요. 아셨죠? 음식 간이 안 맞았으면 진작 말을 하지. 아, 그러지 말고 동서들이 한번 해볼래?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신경 쓰겠다고 했을 텐데 저도 마음이 변해서인지 직접 요리해 보라고 시켰어요. 맨날 뼈 빠지게 음식해 놓으면 와서 먹을 줄만 아는 사람들이 제 음식을 지적하는 게 얄밉기도 했거든요. 요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건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죠. 왜 못해? 동서들 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와서 의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깟 미역국 하나 못 끓인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끓이는 법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 동서들은 똑똑하니까 금방 알걸. 제 말에 둘째 동서는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 미역국 하나 끓이는 게 뭐라고. 어차피 미역 넣고 그냥 푹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형님 동서랑 제가 할 테니까 간 맞추는 거 잘 보시고 다음부턴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미역국 레시피를 찾았는지 미역을 넣고 볶기 시작하는데 어설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냥 참았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을 하며 시작했으니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미역을 참기름을 넣고 볶아야 하는데 그냥 식용유를 넣고 볶고 간 맞추는 것도 간장으로만 해서 국물 색깔이 완전히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 밥상에 이런 미역국이 나갔다가는 우리 집 망신인 것 같아서 얼른 달려갔어요. 미역국을 전부 다 간장으로만 간을 하면 어떻게? 그럼 국물 색깔이 다 검게 변하잖아. 이런 건 소금으로 해야지. 소금으로 간장이나 소금이나 짠맛 나면 다 똑같지.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간장만 넣으면 국물 색깔이 검게 변하잖아. 동서 국물 검은 미역국 먹어본 적 있어? 없지. 간장을 조금 넣더라도 기본 간은 소금으로 맞춰야지. 미역국 레시피도 모르고 끓인 거야? 막내 동서는 저와 둘째 동서가 실랑이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난감했는지 제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형님이 하셨으면 좋았을 걸. 괜히 저희 시켜서 미역국만 망했잖아요. 그게 왜 내 탓이야? 미역국 끓이는 게 뭐 어렵다고. 이 정도는 배워뒀어야지. 그리고 둘째 동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모르겠으면 이번 기회에 잘 배워둬. 환자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도 만질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 와중에도 둘째 동서는 뭐가 잘났다고 끝까지 콧대를 세우고 덤벼들더군요. 형님, 우리가 미역국 끓일 일이 뭐가 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부랑 의사가 같아요. 우리는 병원 일하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냥 형님이 좀 하면 되지. 우리가 잔소리 몇 마디 했다고 우리한테 음식을 시켜요? 그래, 동서 말 한번 잘했다. 그럼 나는 음식만 만드는 사람이야.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런 일은 분담해야지. 솔직히 동서들 내가 밥상 차려놓으면 와서 홀랑 먹고만 가지. 그것 말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아니야. 그때 잠깐 볼일 보고 온다고 나가셨던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면서 주방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으신 것 같았어요. 너네 갑자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 어머님, 형님, 음식간이 너무 짜서 한 말씀 드렸더니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저랑 막내 동서한테 직접 미역국 끓이라고 시키시네요. 내가 살다 큰애 너 정신이니? 얘네가 지금 미역국 끓일 때야. 네가 뭔데 얘네한테 일을 시켜? 병원 일만 해도 바쁜 사람들을 어머님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제 음식에 잔소리하는 거 솔직히 저 기분 안 좋아요. 그리고 밖에서는 의사여도 시댁에서는 다 똑같은 며느리 아니에요? 맨날 저만 일하고 동서들은 앉아서 쉬었다 가기만 하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니,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누가 너보고 대학도 못 나오고 그렇게 살라고 든 떠민 사람이 있어? 네가 동서들보다 돈을 잘 벌기래? 아님 학벌이 좋기를 해. 다 안 되니까 음식이라도 하는 거지. 음식 몇 가지 하는 거 가지고 어디서 유세를 부려? 저 솔직히 어머님께도 서운해요. 매번 동서들만 감싸주시고 저 고생하는 건 알아주지도 않으시잖아요. 저 혼자 이 음식 다 하고 있으면 어머님께서 동서들 시켜서 같이 하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쩜 동서들 편만 드세요? 저 정말 서운해요. 서운해. 네가 서운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 그리고 음식이 짜면 앞으로 주위에서 싱겁게 하면 될 일이지. 너보다 잘난 의사 동서들이 한마디 했다고 파르르 떨면서 힘든 사람들한테 미역국 끓이라고 시키니 얘들이 너처럼 집에 틀어박혀서 미역국이나 끓일 급이야? 얘들이 너랑 몸값이 같은 줄 알아? 수준 차이를 알아야지.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대학 못 나온 거 빼면 동서들보다 빠지는 거 없어요. 의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동서들한테 그렇게 쩔쩔매시는 거예요? 학벌이랑 직업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어머님이랑 동서들이 더 수준 차이 나요. 어머님과 동서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인지 저도 너무 흥분했나 봐요. 화가 난 나머지 제 속에 있는 말을 모두 다 해버렸어요.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수준을 노네? 별 볼 일 없는 거 며느리로 걷어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디서 시어머니랑 의사 동서들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따져. 너 얘네가 너랑 같은 집 시집 왔다고 다 같은 급이 아니야. 주제를 알아야지. 얼른 동서들한테 사과 못해? 저는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과를 할 거면 사람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어머님이랑 동서들이 저한테 사과해야지. 왜 제가 사과해요? 그동안은 제가 큰 며느리고 형님이니까 참았는데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요. 못 참아? 너까지 께 못 참으면 어떡할 거야? 너 우리 집안 며느리 대접이라도 받고 싶으면 당장 와서 사과해. 당장 사과하라니까. 어딜 도망가? 사과하라는 말이 어이가 없어서 나가려는 순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가긴 어딜 가냐? 사과도 없이 가냐고 고함 지르면서 머리채를 잡는데 아프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너무 화가 났어요. 머리채를 잡고 있으니 이거 놓으시라고 저도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식구들과 친척들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시어머님께 머리채를 잡힌 제 모습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이 사람 머리채를 잡고 그러세요? 너 얘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내가 자기랑 동서들을 차별한다고 대들더니 시어머니한테 사과도 못하겠단다. 이딴 게 무슨 내 며느리야? 너는 왜 처음이랑 결혼을 해서 우리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그만하세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 집사람이랑 재수 씨들이랑 비교하셨잖아요. 맨날 이 사람한테만 일 시키시고 제가 몇 번이라도 따지고 싶은 거 이 사람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참은 거예요. 어머니부터 사과하세요. 얼른요. 이게 누구 보고 사과하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게 말이 돼? 됐어요. 어머니한텐 기대도 안 했어요. 저희는 이제 가족들 앞에 안 나타날 테니까 재수 씨들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남편은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나왔고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애들 아빠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일까지 다 알게 된 신랑은 그런 대접 받게 하려고 결혼한 것 아니라며 다시는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다른 가족들 눈에 들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쁨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버린 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노력한 건 잘 알지만 우리 엄마는 바뀔 사람이 아니니까 더는 상처받지 말라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살자는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받는 큰며느리가 되지 못한 건 속상하고 아쉬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매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더 이상 시어머님 사랑에 연연하지 않고 훌훌 털어버리자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내는데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디자인 학원을 다녀보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제가 의상 디자이너를 준비하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꿈을 포기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시어머님 일 때문에 저한테 미안하니까 한번 해보는 말인 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권하면서 자기가 팍팍 밀어줄 테니 당신이 이제라도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학원을 알아보고 다시 의상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학원에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엔 학생들 사이에서 배우는 게 조금 어색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할까 싶은 거예요. 그 생각에 남들처럼 열심히 다니니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도 들었네요. 오랜만에 배우니까 에너지도 생기고 삶의 활력도 되고 정말 좋았어요. 아이들 키우는 삶에 만족하고 살았지만 어딘가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학원을 다니면서부터는 잊었던 꿈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행복했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니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선생님 눈에도 보이셨나 봐요. 하루는 디자인의 재능도 있고 옷에 대한 감각도 있으니 쇼핑몰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쇼핑몰을 하면서 자리 잡으면 나중에 직접 만든 옷을 팔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작게 시작하는 거라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었고 남편이 창업 자금을 대준 덕분에 힘들지 않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초반 며칠은 정말 주문이 하나도 없어서 옷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고 안 되면 포기해야지 했었죠. 그러다 처음으로 주문이 딱 들어왔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주문량이 서서히 늘어났고 제 또래 아이 엄마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쇼핑몰 규모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했다가 작은 오피스텔로 그리고 지금은 빌딩 한 층을 전체 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매출 50억을 기록할 수 있었네요. 쇼핑몰이 잘 되면서 부족하지만 제가 직접 디자인한 옷도 팔 수 있었고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주부 쇼핑몰이라고 인터뷰 섭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흔히 말하는 경단녀였잖아요.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채로 살면서 주부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용기가 없어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말에 힘들지만 신문사 인터뷰도 하고 잡지 인터뷰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한 방송국 9시 뉴스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 성공 사례로 저를 취재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신문사나 잡지에 실릴 때는 기분은 좋았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었는데 방송국에서 거기다 없이 뉴스 취재팀이 온다니까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너무 떨렸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일을 다시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남편 아이들과 그 뉴스를 같이 보면서 성공했다고 축하 파티도 했네요. 사람 일이 잘 풀리려니까 이렇게도 풀리는구나 싶었어요. 그 뒤로도 제 사업은 순풍에 돋단 것처럼 잘 됐습니다. 인터넷만이 아니라 실제로 매장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도 매장 오픈 준비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 가족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애들 또 친정엄마까지 지금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연락도 없이 누군가 싶어 나가보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들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잘나신 의사 동서들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만에 보는 건데도 저를 무시하고 따돌렸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고 또 밖에 직원들도 있는데 내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화를 좀 나눴네요. 동서들은 사온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언젠가는 형님이 잘 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형님 보고 늘 감각 있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쇼핑몰에서 잘 되실 줄 알았다니까요. 뉴스 나오신 것도 정말 잘 봤어요. 형님 화면발도 진짜 잘 받으세요. 그러게 형님 사장님 되시고 정말 멋있어졌어요. 우리 병원 간호사들도 형님네 쇼핑몰 자주 이용한대요. 그래, 고마워. 그런데 여기까진 어쩐 일이야? 어쩌긴요. 형님 얼굴 보러 왔죠. 그때 이후로 발길을 딱 끊으셔서 전화 동서나 형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요? 형님은 바쁘시니까 우리가 와야죠. 안 그래 동서? 그럼요. 바쁜 형님 대신에 우리가 와야죠. 뉴스 나오신 것도 축하해 드릴 겸 왔어요. 근데 내가 요즘 매장 내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금방 또 나가봐야 하거든. 그래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와. 그때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제 말에 막내 동서가 다급하게 절 붙잡는 겁니다. 그러더니 두 동서의 입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었어요. 형님, 잠깐만요. 사실은 형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급하시더라도 우리 얘기부터 좀 들어주세요. 뭔데 그래? 시댁에 무슨 일 생겼어? 형님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무슨 소리야? 살려달라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예요? 힘들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형님이 지금 도와주시면 저희 절대 형님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제발요. 저희 개인 병원 차리려고 빌딩 샀다가 사기당했어요. 남편들 모아둔 돈까지 다 털어놓았는데 꼼짝없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형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두 동서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생생한데 뻔뻔하게도 그지없죠. 어쩐지 몇 년 만에 찾아온 게 이상하다 했어. 돈 달라고 온 거야? 나 동서들 줄 돈 없어. 의사 동서들 돈 잘 벌잖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당장 사무실에서 내쫓았습니다. 돈이나 좀 얻어보려고 가식 떠는 두 사람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소리치면서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의사 동서들 좀 도와달라고 시어머님까지 제 앞에서 가식을 떠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큰애야, 내 소식은 내가 뉴스에서 다 봤어. 내가 너 정말 잘 될 줄 알았다. 정말 대단해. 내가 예전부터 사람 귀한 줄 알고 무엇보다 큰애라 그런지 사람도 잘 챙기고 그랬잖니. 집안 큰 며느리가 돼서 동서도 힘든 거 외면하면 못 쓴다. 얘들 좀 도와줘. 너 돈 잘 번다며. 설마 하니 얘들이 너한테 도움받고 모른 척 하겠니? 한번 도와주면 내 주치의가 2명이나 생기는 건데 모른 척 하지 말아라. 얘는 잘 되면 너도 좋은 거잖니. 어머님, 저 더는 못 참겠네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한테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저 사기당한 동서들 빚 갚아주려고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서들도 잘 들어. 예전에 나 같은 며느리 들어와서 집안 수준 떨어진다고 했지. 집안 수준 떨어뜨린 사람한테 돈은 왜 빌려? 잘난 의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어머님 모시고 당장 나가. 알겠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의사 동서들이 줄을 서서 제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며 정말 거리에 내몰릴 지경이라고 애걸하며 우는 모습이 참 딱했어요. 제가 다가갔을 때 조금이라도 저를 진심으로 대했더라면, 저를 무시하고 깔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기꺼이 도움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엎드려 매달리는 동서들부터 돈 안 빌려준다며 나중엔 손가락질하는 시어머니까지 세 사람 떼어내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여전히 좋습니다. 며칠 전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돈 안 준다고 욕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은 용돈 받을 사람 없어서 그런지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라고 연락하시는데 늘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 덕분에 잘난 의사 동서들 소식도 가끔 듣고 있는데요. 사기를 당한 두 동서는 시동생들 재산까지 전부 털어먹고 지금은 숨어 산다고 하네요. 학력과 직업만 믿고 사람 무시하다 결국엔 망한 사람들 앞으로는 자신들이 제게 저질렀던 잘못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